저희 이제 시작할까요? 30분 됐으니까 6시 반부터죠. GS 이순환. 그렇죠? 자, 오늘 저는 최용구 변호사고요. 조문이 있으신 분들은 조문을 보시는 게 좀 편할 거고요. 없는 분들은 여기 조문에 그 조항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불러드릴 건데요. 다음부터는 조문을 좀 보시는 게 편하긴 할 거예요. 어차피 시험장에도 조문이 있으니까요. 특히 민사소송법 같은 절차법은 조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는 이게 10시까지인데요. 여기 진도표는 좀 상세한 진도표는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진도표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그 복습 문제를 50점짜리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요. 좀 설명도 좀 드리고 할 겁니다. 근데 1회는 진도 나간 게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복습 문제가 없죠. 그래서 2회 때부터는 복습 문제를 강평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강의 시간을 맞출 건데 1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자료가 원래 이게 제목이 있어요. 뭐 이름이 뭐 있거든요. 여기 있네. 노무사 한 번에 정리하는 뭐 하여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책이 나올 건데요. 지금 책을 아마 인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 프린트를 드리고 책은 페이지가 사례를 집어넣으면 한 500페이지 되는 것 같고요. 사례를 빼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핸드북 크기 B5인가요? 뭐 그 핸드북 크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이순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민사소송법 기본 이론을 아마 여기서는 이제 김춘원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겠죠. 물론 그거 안 듣고 바로 이순환을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기본서가 없으시면 할 수 없는데 기본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순환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기본서를 보시고 여기다 새로운 기본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는 요즘 비효율이잖아요. 시험이 지금 우리가 8월 말 9월 첫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본서 하나를 완전한 기본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건 좀 비효율이라서 핸드북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즈도 아마 핸드북 사이즈로 나오게 될 겁니다. 페이지는 말씀드린 대로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례를 빼면. 자, 내용은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내용을 기본서 내용처럼 다 상세히 쓰는 것은 지금 비효율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시험이 단문 문제고 단문 문제 형식을 좀 보셨겠지만 하여튼 내가 쓸 수 있는 걸 공부해야 돼요. 내가 쓸 수 없는 걸 그냥 공부하고 밑줄 긋는 그거는 수험 공부가 아니잖아요. 자기 만족이지. 그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시즌이라서 이순환부터는 그래서 뭐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쓰는 건 비효율인데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줄글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 요약서처럼 목차 있고 뭐 단어만 있고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그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줄글로 좀 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300페이지의 양을 더 줄이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도 드리고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양을 줄여놓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 공부라는 게 결국 시험 막판에 한번 볼 수 있게 계속 양을 줄여나가는 게 목표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고 밑줄 긋고 넘어가고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색칠 공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양을 줄이는 노력들을 좀 해주세요. 자, 그 프린트 보시면 앞에 이제 뭐 들어가면서 뭐 이게 있는데요. 이건 사실 뭐 제가 건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은 안 봤는데 대충 이제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글로 옮긴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노무사 민사소송법의 선택 과목으로서의 노무사 민소법의 특징을 좀 알자라는 취지로 써놓은 겁니다. 이 민소법이 우리 2차 시험처럼 이렇게 백지에다가 쓰는 방식으로 나오는 시험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예전 사법시험,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법원 행시도 2차 과목은 주관식이고요. 그다음에 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험들과 우리 시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런 다른 영역의 그 사례집이나 거의 이제 단문은 없지만 사례를 보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 시험은요, 뭐 보셔서 알겠지만 사례형과 단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례형도 뭐 가지치기 해가지고 질문 2개 정도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름만 사례지 사실은 단문에 가까워요. 진짜 사례는 보통은 어떤 게 진짜 사례냐면 이제 판례에 있는 사실관계를 뭐 갑을병 이렇게 해서 바꾼 다음에 결국 답을 판례에 있는 판결 요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혹은 판시사항의 그 적극소구 그걸 답안으로 끌어내는 거. 사실 이게 진짜 사례 시험인데 이제 우리 시험의 사례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냥
단문 문제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사례 형식으로 조금 늘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의 사실관계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리고 답안지도 일반적인 사례형처럼 뭐가 문제돼서 어떤 판례를 적용하면 이 사안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만 써서는 안 돼요. 답안지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단문의 내용들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의의도 쓰고 요건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례형 문제가 약간 단문과 좀 유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구별하자면 뭐 50점짜리 사례 하나, 뭐 25점짜리 단문 2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뭐 25점짜리 단문 4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시험은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걸 생각하신다면 결국 사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제 답이 나왔죠. 암기입니다, 암기. 우리는 암기해야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변호사 시험의 사례형은요, 단순한 암기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 판례를 알고 판례에 따라서 이 사안을 포섭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 부분을 좀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단문에 가까운 사례다 보니까 그냥 내가 외운 거를 이렇게 그냥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단문은 하나의 쟁점만 쭉 쓰면 되지만 사례는 뭐 짧으면 한 2개, 많으면 한 4개 정도의 쟁점들을 이렇게 단문처럼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였죠? 3월 달인가? 한번 2월 달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우리 사례형은 그 단문으로 구성되는 그 벽돌, 블럭을 몇 개 집어넣는 형식이에요. 나중에 모범 답안을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 2회 때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 제기를 통해서 나오는 쟁점들이 4개라고 하면 4개의 단문 블럭을 답안지에 그냥 받고 결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그게 모범 답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례형이다. 그러니까 암기보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건 우리 시험의 특징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외워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법학 과목의 특징이 그렇죠. 도대체 이제 어디까지 암기해야 되는지, 뭘 암기해야 되는지를 이제 모를 수 있어요. 특히 객관식 시험이면 문제지에 글이 써 있으니까 보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뭔가 스쳐가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주관식 시험, 백지에다가 써야 되는 거는 하얗잖아요. 답안지가 하얘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 들어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기를 좀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기본서든 뭐든 여러 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거를 노리는 건 객관식 시험의 공부 방법이에요. 우리는 백지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우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긴 한데요. 제가 최대한 좀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도록 설명도 드리고 뭐 정리도 좀 해드리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외워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점수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지 않고 이해되면 자연스럽게 암기된다. 그건 한가한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군다나 우리 시험은 시간 제한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암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쓸 수가 없어요. 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제 2회부터 하게 되는 복습 문제는 이제 해당 진도, 전회죠. 전회차에서 했던 것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뭐 당연히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가능하면 직접 한번 써보시고 우리 그 시간에 강평도 좀 하고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민사소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그래도 뭐 맛이라도 보셨겠죠. 이순환이니까 처음 뭐 민사소법 지금 처음 하시면 시험이 지금 우리가 8월 31일, 9월 1일이니까요. 뭐 아직 꽤 남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 공부한다. 일단 이순환이니까 저는 그건 생각 안 합니다. 완전 처음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면 기본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9회거든요. 9회 맞죠? 기본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쟁점 위주로 하게 되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 민사소법을 하신다 이런 분들은 일단 염두에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조문이라도 한번 받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구경이라도 해본 분들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민사소법은요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민법이랑 좀 달라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은 민법의 객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 해보셨겠지만 민법은 주관식으로 낸다 그러면 정말 낼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합니다. 뭐 이론을 낼 수도 있고 이론으로부터 유추되거나 응용되는 사안을 낼 수도 있고 등장인물들도 조금만 바꾸면 법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낼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지만 민소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절차법이거든요. 우리 민사소법은 제가 절차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거 룰이거든요. 우리 약속이에요. 룰이 해석의 여지가 있고 뭐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러면 그건 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사소법은 알면 쓰는 거고요.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민법은 알아도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민소는 그러지 않으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고 못 쓰면 그냥 내가 외우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민사소법 내용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수가 있나? 다만 이제 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상대적으로 어렵냐면 공부량이 이제 너무 적단 말이에요. 민사소법 공부량 적잖아요. 암기는 고사하고 공부 양 자체, 절대적으로 투입하는 시간 자체가 적어요. 우리 시험은 특히 더 그렇죠.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요. 나올 수 있는 쟁점으로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열심히 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걸 좀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요거 강의 준비하면서 노무사 시험의 뭐 모범 답안이라든가 수험생들이 쓴 것들을 좀 봤거든요, 답안을.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관식 시험이 객관식 시험처럼 정답이 딱 뭐 3번, 5번 이런 건 아니죠. 채점자가 채점을 합니다. 재량 점수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수험은 채점 기준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에서 출제자들이 이제 이런 부분엔 점수를 주겠다라고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그 기준에 들어와야 점수를 주죠. 내가 아무리 잘 썼다고 하더라도 채점 기준표에 없는 내용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재량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 안 된다니까요. 나머지는 다 이걸 쓰면 점수를 준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답안들을 좀 봤냐면요. 정말 잘 외우셨어요. 잘 쓰셨습니다. 근데 묻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동문서답을 하시면 그건 빵점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점수를 주고 싶어도 채점 기준에 없는 점수를 어떻게 줘요? 이런 시험에서, 국가시험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용을 빨리 쓰는 것,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에서 A를 물어봤는데, 아니요, C를 물어봤는데 C는 안 쓰시고 A, B를 90% 쓰시고 C를 10%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C를 쓰려면 A, B를 거쳐와야 되는 건 맞죠. 그렇지만 채점자가 원하는 건 C잖아요. 근데 C를 안 쓰고 A, B만 신나게 쓰고 C는 조금 쓰면 점수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문제를 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펜을 들기 전에 문제를 한 번은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딴 거 쓰시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저는 느꼈어요. 답안이 물론 이제 우리 시험이 단문이라서 그런 면은 있어요. 단문은 그야말로 뭐 의, 요건, 효과에서 쭉 외워서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재미없는 답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단문 문제를 요구할 때는요. 물론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것도 있지만 우리 지금 민사소법 전체가 시험범위란 말이에요. 특정한 영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유명한 거 뭐 있을까요? 뭐 중복재소 금지에 관한 단문 문제를 낸다면 중복재소 금지라는 그 딱 한정된 파트만 시험범위는 아니잖아요. 시험범위가 민사소법 전체예요. 그러니까 중복재소 금지가 뒷부분이든 앞부분이든 민사소법과 연결이 되는 것들은 좀 써줘야 이게 좀 입체적인 답안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야 민사소법을 전체를 알고 있는 느낌을 주지 않겠어요? 뭐 그걸 의도하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답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민사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겠죠. 예를 들면 소속물 이론은요. 민사소법 전체에 퍼져 있어요. 소속물 이론은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소속물 이론에 관한 쟁점을 단문으로 써보라고 했을 때는 민사소법 전체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 경우들 좀 이렇게 이것저것 건드려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 민사소법 교과서에서 정말 소속물 파트에서 배우는 그 부분만 열심히 쓰고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굉장한 고득점을 하긴 힘들겠죠. 출제자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동문서답하지 말자는 거고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펜 들기 전에 질문을 다시 한번 꼭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답안을 좀 입체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민소법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와 관련된 쟁점들은 짧게라도 언급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답안이 좀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신 단문이랑은 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차별화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는데요. 참, 저는 따로 소개를 안 해도 소개를 여기 뭐 있나요? 없죠. 네. 그냥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 하고 민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는 변호사는 올해 이제 10년 차 됐고요. 민사소송이 제일 많죠. 모든 변호사 사무실에 민사소송이 제일 많아요. 뭐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이 뭐 10개라고 하면은 7개는 민사소송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은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했고 강의는 저 2015년부터 변호사 시험 시장에서 했는데요. 그때 민법, 민소, 민사집행법, 민사재판 실무 이렇게 하니까 민사소송법 강의는 좀 많이 했죠.
민사소송법이 변호사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거기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기록형 시험이라고 해서 또 뭐 소장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험에 어떤 쟁점들이 나오는지와 이 쟁점에서 뭐가 소송 절차상 중요한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당부드리고 싶은 건요,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순환 때 따로 보신 교재가 있다면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있다면 그 교재라는 게 맞죠. 뭐 있다면 지금 와서 그거 버리고 요 뭐 이제 교재가 나오겠지만 이걸로 바꾸는 거 추천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이걸로 해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혹시 있다면 그걸로 하세요. 있으면 이건 어떤 용도로 써야 되냐면 일주일에 한번 저랑 만나서 300페이지 구회니까 뭐 한 30 몇 페이지 정도씩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로 옮기고 이거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쓰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른 교재가 없다, 그럼 이거라도 갖고 가셔야 되니까 이거 이제 잘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조문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볼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걸로 2페이지 가시면 절차의 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순환 때 해야 되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이순환 때 굳이 이걸 해야 되냐? 또 이걸 한다고 해서 민사소송법 실력에 어떤 뭐 영향이 있냐? 사실 없어요. 뭐 이거 개관 알아서 뭐 하겠어요. 말 그대로 개관인데 우리 시험에 민사 절차의 개관을 써봐라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모든 강의에서 그게 뭐 기본 강의든 뭐 심화 강의든 문제풀이 강의든 왜 하냐면 요게 이제 전체적인 그 숲 아니겠어요? 우리 민사소송법이 요 편제에 맞춰서 구성돼 있고 쟁점들도 다 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암기를 좀 잘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숲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매일 뭐 놓는 뭐 예를 들면 뭐 거실 옆에 있는 뭐 서랍 두 번째 칸에 매일 자동차 열쇠를 놨다면 내가 자동차 열쇠 찾고 싶다면 거기 열면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오늘은 여기 놨다가 내일은 뭐 여기 놨다가 그 다음 날은 주방에 놨다가 이러면 찾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백지에다가 시험 본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빼서 답안지에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고 여러분들. 집어넣는 걸 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집어넣으면 뭐 하냐고. 우리가 뭐 시험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걸 뺀 거를 테스트하는 거지 머릿속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빼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짧은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제가 왜 짧은 시간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이 부족한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되시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 처리 하나 가지고 오래 끌 수가 없어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답안지도 빨리 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빨리 하려면 머릿속에서 빨리 꺼내려면 이거 숲이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체계가 있고 이 쟁점은 그중에 어디 들어가 있다는 걸로 정리를 해놔야 필요할 때 빨리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개관, 숲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민사소송법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분들은 이게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그래도 끝에까지 한 3번 정도 가보신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죠. 그때는 의도적으로 계속 이 개관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요 쟁점을 빨리 뽑아낼 수 있다고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시간은 아깝지만 이 개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한번 볼까요? 눈으로. 우리가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자, 좀 번잡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왼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도는 겁니다. 소장의 제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밑으로 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을 하는 거니까요. 물론 민사소송이라는 게 소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흔히 소장이 전형적인 소송의 시작이기 때문에 소장 제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소장을 구술로 진술하는 분은 없어요. 소장이라고 하는 서면을 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소송이 시작돼요. 이 소장을 내게 되면요, 법원은 이제 뭐 하냐면 요즘 이제 민사소송은 다 전자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소장을 낸다는 게 혹시 여러분들 이거 소장을 우편으로 이렇게 다 출력해가지고 등본까지 세부를 법원에다가 갖다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낸다면 그렇게 합니다. 아직도. 물론 당사자도 요즘은 전자소송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자소송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세부 복사해가지고 뭐 원본과 사본이지만 결국 다
출력을 하니까 그걸 법원 민원실에다가 냅니다. 그럼 이제 소장 제출로 시작이 돼요. 변호사들은 100% 전자후송이기 때문에 업로드하고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장을 내면 이거 이제 법원에다가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럼 법원은 일단 이거 심사합니다. 예, 그냥 이걸 피고한테 보내주진 않아요. 이제 이걸 우리가 소장 심사라고 그래서 이 재판장 등의 소장 심사권 이런 조문이 있어요. 좀 최근에도 좀 개정이 됐는데 어제 소장 심사를 합니다. 이거 소장의 적식을 심사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가 적혀 있는지, 청구 원인이 있는지, 인지대는 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제 보정 명령이라는 걸 통해서 좀 보강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청구 취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정 명령을 통해서 청구 취지를 제대로 뭐 7일 내에 좀 보완해라, 기재해라 이렇게 하고요. 인지 안 냈다 그러면 뭐 7일 내에 인지내라 이렇게 보정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이 소장 심사에서 아웃되면요, 소장이 각하되고 끝납니다.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 소장 각하에 관한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장을 내면 첫 부딪히는 관문이 소장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조문에 재판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요. 우리 좀 바뀌어가지고 재판장님 이런 거 실제로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공무원, 실무관이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소장 심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이걸 보내줍니다. 우리 이걸 송달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이 피고한테 보내겠죠. 당연히 소장은 원고가 내는 거니까 피고한테 송달을 해줍니다. 그럼 피고가 받으면 이게 이제 도달이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보내는 거 받는 거 합쳐서 송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법원이 매달 며칠 날 송달하고 피고가 받으면 옆에 도달이 뜨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송달도 우리 민소법에서 꽤 중요한 주제죠. 이것도 송달의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민법이랑 달라요. 근데 1차 시험에서 민법을 하고 오셨으니까 민법에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돼 있어요. 111조에 도달. 그 도달의 의미가 여기서 얘기하는 송달이 아니에요. 우리 민법에서의 도달은 어떤 의미예요? 상대방에게 도달한다는 건 요지 가능성시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가면 이제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우리 송달에 관한 규정이 있고 반드시 정해진 방식으로 도달이 돼야 송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한 송달이 되고요. 이 소송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꽤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면 상대방 피고는 이제 답변서를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답변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받고 30일 내에 내게 돼 있습니다. 30일 내에 답변서를 안 내게 되면 우리가 법원이 변론기일 잡지 않고요. 그냥 선고기일을 잡아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변론기일 잡지 않고 하는 선고기 때문에 우리가 무변론 선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변론 선고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원고가 이기겠죠. 그래서 원고 승소에 무변론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30일 내에 답변서를 안 내면 자동으로 무변론 선고할 수 있냐? 그거 아니고요. 30일 내에 답변서 안 내고 가만히 계시면 법원에서 선고기일 통지를 해줍니다. 그게 뭐 한 달 뒤일 수도 있고요. 뭐 보름 뒤일 수도 있어요. 그럼 선고기일 통지가 오면 그 전에만 내면 돼요. 심지어 그 선고하는 그 시간 전에만 내도 봐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변론 선고기일은 깨지게 되고 변론기일이 잡혀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죠. 물론 변론하기 전에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기도 해요. 이 변론 준비 절차가 원래 임의 절차였다가 필수 절차였다가 지금은 다시 임의 절차로 갔죠.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좀 복잡한 사건들은 좀 합니다. 변론 준비 절차 별거 아니에요. 변론 준비 절차의 핵심은 변론 준비 기일을 여는 겁니다. 변론 기일과 달리 변론 준비 기일을 열어요. 변론 준비 기일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요즘 새로 만든 법원들에서는 변론 준비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조그매요. 그래서 판사님 있고 원고 피고 주로 변호사들만 나오겠죠. 이렇게 3명 정도 들어가면 거의 꽉 차는 방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원들은 그냥 법정에서 합니다. 이름만 준비 기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준비 기일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일에 나와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증거를 낼 거고 어떤 쟁점을 다룰 건지를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준비기일을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판사님에 따라서 뭐 3번, 4번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론기일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금방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준비기일을 거쳐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 변론이 우리 민사소송의 핵심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증거라는 걸 여기서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들 재판은요, 잘 아시겠지만 증거로 하는 거죠. 주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장과 증거를 구별하실 수, 여러분들 수준이면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주장과 증거를 구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실이 있었다고 내가 말하는 거, 이거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걸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혹은 뭐 다른 사람의 말 이런 것들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사실과 이 증거를 구별하는 게 사실 이 변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증거와 주장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민사소송법의 제원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변론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소송물에 관해서는 물론 처분권주의가 있지만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적시제출주의라든가 구두변론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 적용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제 변론주의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의 재판은요, 잘 아시겠지만 무슨 조선시대 왕이 하는 재판도 아니고요, 원님이 하는 이런 재판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왕이나 원님은요, 그냥 당사자가 나와서 억울한 사정을 쭉 장황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 자기가 필요한 거를 뽑아다가 그냥 판단하죠. 마음대로 해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자기가 물어보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재판은 우리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의 재판은 철저하게 변론주의에 근거해서 진행이 돼요. 변론주의는 사실의 주장 책임을 그냥 당사자한테 또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고려하지 않아요. 고려해도 안 됩니다. 고려하면 위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사자가 사실 주장을 잘 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고요. 내가 진실이지만 내가 진짜 쟤한테 돈 빌려준 게 맞지만 해야 될 사실 주장을 잘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실을 주장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이라고 부르는 거죠. 각 청구마다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는 소송을 낸다. 그러면 나가서 뭘 주장해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의 주요 사실, 요건 사실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뭐가 있어요? 뭐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보증금의 지급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이 세 가지들을 잘 얘기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내면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을 준 건 맞지만 그 보증금 반환 청구의 요건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절차들로 우리 민사소송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성명이죠. 성명권 같은 것들이 여기서 잘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그냥 이렇게 절차 개관이니까 짧게 썼지만 전체적인 분량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증거가 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진행하다가 이제 판사님이 드디어 이제 누구 말이 맞는지 심증을 갖게 되면 이 변론 절차를 종결합니다. 이 변론 절차 종결한다. 이 변론 종결이라는 게 우리 민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변론 종결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변론 종결 시점, 이 시점이 민사소송에서의 현재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인 의미의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으로서의 현재는 지금이지만 민사소송에서의 현재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변론 종결 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현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가 돼요. 이렇게 변론이 종결됩니다. 판사님이 변론 종결하고 나면요, 그 다음 절차는 이제 선고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는 변론 기일을 잡지만 이때는 선고 기일을 잡습니다. 선고 기일을 하기 전에 이 사이에서는 무슨 일 하겠어요? 이제 판사님이 자기 방 들어가서 판결문 쓰지 않겠어요? 기록도 다시 열심히 보고. 그러다가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변론을 열어야죠. 그게 뭐예요? 변론의 재개죠. 그래서 변론 재개해서 다시 변론 기일 엽니다. 자, 어쨌든 선고를 해요. 선고하면 판사님은 선고를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판결문이라는 거를 쓰죠. 이 판결문도 굉장히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판결문이 원피고 모두에게 송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결문의 송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저기 민사소송법 뒤쪽에 가면요, 판결의 편취라는 쟁점이 있는데요. 판결의 편취라는 쟁점이 결국 저 판결문의 송달이 적법하지 않은지를 다루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상소 기간이 카운트되기 때문이에요. 상소 기간은 지금 14일이죠. 그래서 판결문 송달받고 14일 내에 1심이라면 항소, 2심이라면 상고를 통해서 상급법원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다시 또 똑같은 절차가 진행될 거고 소장 대신 항소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4일이 지났다 혹은 상고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이 판결은 확정이 되고요.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게 이행소송이라면 집행권원이 돼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거고요.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라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판결의 선고가 사실은 1심 소송 절차의 종결 시점이고요. 확정은 전체 민사소송의 종결 시점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또 하나 배우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법원이 종결하는 것도 있지만 당사자가 종결하는 것도 있어요, 소송을. 그게 이제 원고가 종결한다 그러면 소치하가 되는 거고요. 양쪽이 같이 한다 그러면 이제 화해라는 것도 있고요. 피고가 한다 그러면 뭐 일락이라든가 청구 포기가 있습니다. 이건 당사자의 소송 행위로 절차가 종료되는 거라 아마 요쯤에서 기판력 직전에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요게 이제 우리 민사소송의 쭉 절차고요. 이런 절차 개관을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계시다가 이제 개별 쟁점이 나오면 이게 어디서 문제되는지를 좀 이렇게 집어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쟁점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고요.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뭐냐면 이것도 그냥 뭐 지울까요? 요거 이제 일반 절차의 개관이었고 밑에 있는 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소장을 낸다는 거요. 우리 소송에서 소장을 낸다는 거는요. 심심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소장을 낼 때는 원고가 항상 인지대와 송달료도 내게 돼요. 공짜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즘은 그냥 일단 소장 던져놓고 좀 상대방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수법이 좀 개정된 것도 있어요. 인지대 안 내면 아예 반려처분, 우리 마치 형사 고소장 반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에서 내가 이기려면요. 이렇게 세 개의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죠.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얘기한 소장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이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본안 판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넘어서 만약에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승소하는 거고요. 원고가 승소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고요. 권리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원고가 패소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기각 이렇게 하겠죠. 물론 이제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은 중간에 있을 거고요. 이 소장 심사를 만약에 넘지 못하잖아요. 소장 심사는 소장에는 반드시 써야 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지도 붙여야 돼요. 그런 걸 못하게 되면 이거는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장 각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소송 요건을 넘지 못하면요. 우리 소송 요건이라는 거 많죠? 잘 아시죠? 법원 쪽에서의 소송 요건도 있고 당사자 쪽에서의 소송 요건도 있고 소송의 특유한 소송 요건도 있어요. 예를 들면 확인해소 같으면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장래 이행해소 같으면 청구계속과 미리 청구할 필요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거 못 갖추게 되면 이거는 소가 각하되는 거죠. 자, 이걸 넘으면 드디어 원고한테 이런 권리가 있는지 피고에게 이런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권리 의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 피고에게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답안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백지에다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각화와 소장각화를 구별하지 못하면 뭐 설마 기각, 인용과 이걸 혼동스럽게 쓰시는 경우는 없겠지만 소장각화와 소각화를 잘못 쓰면요. 사실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죠. 채점자는 민사소송법이 충분히 공부되어 있는, 학습되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장각화와 소각화를 단순한 착각, 오타라고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각 단계를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꼭 좀 신경을 씁시다. 그래서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이순환 때 외우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거 어디 따로 옮겨 놓으시든가 이것만 찢어서 갖고 계시다가 각각의 쟁점을 공부할 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계속 염두에 두면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이 개관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빨리 캐치해서 답안지에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여튼 요는 개관이었고요. 이제 3페이지부터가 진짜 내용입니다. 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네요. 저는 이제 어떤 걸 기대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순환 때 여기서는 이제 김춘환 선생님의 자료라도 이렇게 좀 공부가 돼 있고 요거는 그걸 다시 한번 압축해서 빨리 스크린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거든요. 매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설명을 최대한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공부가 돼 있어서 아는 내용이다 그럼 좀 힘 빼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는 내용이다 그럼 옆에다가 체크를 꼭 해두셔가지고 가셔서 그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실 일 두 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봐서 제가 막 떠들 테니까요. 그래서 좀 편하게 들으시다가 모르는 내용에 꼭 체크를 옆에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그건 정리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백지에다가 쓰는 거지 이 책에다 밑줄 긋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백지에다가 쓰려면 쓸 수 있는 만큼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외우지도 못하고 답안지에 쓰지도 못하는 걸 뭐하러 밑줄 긋죠? 그거는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주관식 시험은 어떤 시험도 100점이라는 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100점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여기 써놓긴 했지만 이걸 답안지에 다 쓴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양만큼만 그 내용만 정확하게 암기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범위를 굉장히 좁히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그거 더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체크하고 아는 거는 그냥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 파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옮길 수 있는 것만 진짜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만 밑줄을 확실히 거두시고 끝. 그 다음부터는 공격적으로 암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3페이지 신의 성실의 원칙. 이 교재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칸이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오른쪽은 내용이고요, 당연히. 왼쪽에 그 쟁점하고 밑에 내용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의도는요, 이 쟁점 쪽에 뭐 기출된 문제들이 있으면 그 기출된 문제의 쟁점을 살짝 언급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은 역시 조문이겠죠. 그래서 조문. 조문집이 따로 있는 게 훨씬 편할 것 같곤 해요. 왜냐면 어차피 저 시험 보실 때 조문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기다가 조문 쓴 거고요. 오른쪽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신의칙. 예.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올 거냐? 이제 예전 같으면요, 저는 보지 말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개정된 조문이 있잖아요. 아시죠? 민소법 개정된 게 있어요.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역시 단문이죠. 이거는 사례로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단문으로 나온다면 이제 항상 의의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을 의의라고 하시든 뭐 서설이라고 하시든 뭐 서론이라고 하시든 상관없어요. 문제의 소재라고 하시든 그 여러분들 몫인데 중요한 건 하나는 정해 놓으세요, 좀. 정해놓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는 서설이라고 써 있다고 꼭 서설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답안지를 쓴다. 그때 이걸 의의라고 할까 서설이라고 할까 그 고민하는 것도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해 놓으세요. 항상 이제 의의를 쓰는 거고요. 의의가 딱히 생각 안 나면 조문 베끼면 됩니다. 다행히 조문에 있는 부분은 무조건 조문 뺏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 표현으로 써주면 더 좋은 인상을 주겠지만 그거 고민하다가 시간 가느니 차라리 그냥 조문을 뺏기시는 게 나아요. 우리 1조 2항에 신의칙과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민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은 뭐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입니다. 우리 민법에도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개별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뭐 너무 늦으면 각하시켜버리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조문도 있고요. 문서유출 명령을 했는데 거부하게 되면 일정한 제재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 증명방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에다가 살짝 언급해주면 좀 더 멋있어 보이겠죠. 그냥 조문을 쓰는 사람보다는 이런 신의칙을 구현하는 우리 민소법상의 제도들로 이런 실기한 공격방어법의 각하라든가 문서유출 거부에 대한 제재 조항들이 있다. 이렇게만 살짝 언급해줘도 좀 더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요. 여기 개정 조문이 들어가 있나요? 잠깐만요. 여긴 조문이 있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혹시 옛날 조문집을 갖고 있으면 너무 옛날 것만 아니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개정된 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조문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그 외에 자꾸 소권 남용 반복되는 소송하고 이길 수 없는 거 계속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때릴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도 적용되니까 그건 들어가 있는 조문집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고요. 이제 나머지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적용 범위라든가 적용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나눴어요. 의의, 적용 범위, 적용 모습 이렇게 나눠서 적용 모습이라는 게 우리 민법 하실 때 신의칙의 파생 원칙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를 썼고요. 대부분의 기본서는 신의칙의 적용 모습 일종의 파생 원칙으로 이 네 가지 부모, 신람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본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 상태 부당 형성 금지에서의 부, 소송상 권능 실효에서의 실, 소송상 권능 남용 금지에서의 모순 참 모가 빠졌네요. 선행해야 모순되는 행위에서 모, 그다음에 권능 실효 실, 남용 금지 남에서 부모 신람 이 네 가지를 보통 씁니다. 신의칙 하면 부모 신람 씁니다. 이건 남들 다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별한 뭐 사정 없으면 부모 신람 쓰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이제 부모 신람이 적용되는 이 신의칙이 적용되는 적용 범위 관련해서요. 뭐 주관적 범위야 당연히 당사자들한테 적용될 거고 원피고사에 적용될 거고 이제 객관적 적용 범위 관련해서요. 어디까지 적용될 거냐는 겁니다. 보충적으로 적용될 거냐 아니면 법규와 대등한 위치에서 적용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거 우리 민법에도 있잖아요. 민법에서도 관습법의 적용 범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보충적 적용설, 선택적 적용설. 예, 너무 쉬운 거죠. 예, 보충적 적용설은 신의칙은 개벌 법규가 없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는 거고요. 선택적 적용설은 아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길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간단하게 언급하시고요. 요거를 의에다가 섞어서 쓰셔도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써줘야 되는 건 부모 신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점을 보시고 이게 예를 들면 뭐 단문이 한 30점 혹은 25점이다. 그러면 적용 범위도 좀 써주시는 게 좋고 뭐 15점 이렇게 되면 의에다가 섞어가지고 좀 짧게 써주셔도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적용 모습은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 그대로 외우셔야 될 겁니다. 부모 신람 남들이 다 쓰기 때문에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 뭐냐? 의의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거기 상태를 만들어 놨다라는 말 있죠.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거 요겁니다.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행위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소송이라고 하는 건 나의 권리가 있다. 상대방한테 그런 의무가 있다. 요거를 인정받는 게 목적이지 이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어떤 나한테 유리하고 상대방한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고 이용한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자, 구체적인 예를 다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언제 다 써요? 재판적. 이 재판적의 도취 어려운 말이네요. 그냥 관할을 이용해서 이 소송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적의 도취, 재판적인 이제 토지 관할 얘기하는 거고요. 도취는 알죠? 이제 훔쳐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사안은 뭐 변호사가 한 거예요, 변호사가. 관할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도 알고 변호사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할이 물론 있어요. 관할이 없는 곳에 소송을 내면 이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데 이 관할이 아무리 있어도 예를 들면 당사자가 다 실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인데 형식적으로 관할이 저기 제주도에 있다고 그래서 괴롭히려고 제주도에 내는 건 안 되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재판적의 도취라고 인정되면 소송 상태의 부당 형성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이걸 다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순 금지죠. 부모에서 모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그 요건들을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민법에서 배우셨죠? 요건. 자, 모순행위 금지의 의의야 당연히 신뢰와 그다음에 모순되는 거동 그 두 가지만 답안지에 쓰시면 됩니다. 신뢰하고요. 밑에 모순되는 거동 의의에서 요 두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제가 이게 자꾸 이제 첫 시간이라 자꾸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뭐 사례의 해설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이거라든가 이거 밑줄 싹 그고요. 똑같이 외우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공격적으로 암기하라는 말은요. 이거랑 똑같이 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모범답안인가요? 이거 보는 사람마다 이 문장이 자기한테 어색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똑같이 외우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키워드는 들어가야죠. 그럼 나머지 문장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만드세요. 채점을 할 때 문장 전체를 채점하지 않아요. 이 핵심이 되는 표현들,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동그라미 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신뢰하고요. 모순되는 거동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모순 금지의 의의이기 때문에 그거 좀 길게 늘리면 이제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도 이거 너무 깁니다. 이렇게 다 쓸 수 없고요. 좀 줄인다면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선행행위가 있고 당사자의 선행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있고 그런데 한쪽 당사자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로 인해서 믿었던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웬만하면 좀 줄입시다, 이것도. 이건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그냥 가로 안에 있는 말만 주르륵 써가지고 1번 선행행위, 2번 상대방의 신뢰, 3번 모순되는 후행행위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 그럼 이제 공부하실 때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낯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글로 늘려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가로 안에 있는 것만 좀 써주시면 됩니다. 답안지에. 자, 대표적인 예 하나만 할까요? 뭐 우리 어떤 거 할까요? 부재소 특약이나 소취와 계약에 반하는 소재기 이거 하나만 쓰죠. 뭐 이거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부재소 특약이나 소취하 계약에 반하는 소재기. 우리 소송하지 말자라는 특약을 맺었어요. 혹은 소취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놓고 갑자기 그냥 가는 거죠. 이런 거. 자, 그럼 이제 부모까지 했고요. 소송상 권능의 실효.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서 배웠던 신뢰 원칙 기억나시죠? 실효의 원칙, 죄송해요. 실효의 원칙. 그 실효의 원칙. 그겁니다. 그거. 우리 실효의 원칙 기억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민법 그 제일 앞부분 민총에 나오는 거잖아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실효의 원칙의 포인트는요. 방치가 우선 들어가야 됩니다. 방치. 그죠? 상당 기간 방치하는 거죠. 권리를. 그러니까 상대방은 기대를 했고요. 뭐 신뢰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실효된 걸로 보자는 겁니다. 이제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당 기간 방치하고 방임한 사정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걸 이제 믿은 거죠. 더 이상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 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실효입니다. 실효. 그래서 요건도 어떤 이 꼭 장기간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간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의 불행사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만 할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뭐 아무거나 하죠. 뭐. 2번 할까요? 2번. 기간에 정함이 없는 불복 신청. 뭐 이런 데 적용이 되겠죠. 기간에 정함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하면 하고 기간 넘으면 못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불복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냥 늘어지니까 이럴 때는 실효의 원칙, 소송상 권능의 실효라는 게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부모실입니다. 부모실. 이제 그 다음이 남인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사실 이 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만 아니면 저는 이거 보지 말자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워낙 오래된 진짜 너무너무 옛날부터 있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단문 꼴랑 2개 정도 내는데 이거 하나 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 관련해서 최근에 들어온 조문이 있습니다. 자, 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 이건 말 그대로 소권의 남용 이거죠. 소권의 남용. 이거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권의 남용. 남용. 이게 함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함부로 쓴다. 소권도 물론 권리긴 하고요.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이니까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한데 그러한 권리라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용되면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보는데요. 실효되는 기간을 길이를 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신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예들을 몇 개 좀 쓰는 건데요. 그 중에 그 무익한 소권 있죠. 무익한 소권의 남용. 여기다가 밑줄을 긋시다. 여기 관련해서 그 우리 민소법이 새로 개정된 게 있어요. 자, 이제 조문이 여기는 없는데요. 조문 제가 불러드릴게요. 219조의 2입니다. 우리 민소법 219조의 2. 민사소법 219조의 2가요. 이게 23년도 10월에 계류되어 있는 사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게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소제기 자체가 소송을 받는다, 소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뭐 이제 소장을 평생 너무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스트레스 안 받겠지만 일반인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장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 안 내면 무변론 원고 승소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응소를 해야 돼요. 그 이제 응소한다는 건 뭐예요? 서면을 써서 내야 되고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뭐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노리고 그냥 반복적인 소송, 이길 수 없는 소송을 계속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끽해봤자 뭐 각하 정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219조의 2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입니다. 제목이 그래요, 그냥.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해가지고요. 이유 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릴 수 있도록 결정으로 이렇게 조문이 들어왔으니까요.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온다면 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에다가 219조의 2를 안 써주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받겠죠. 꼭 써주셔야 될 겁니다. 요거 말고 이제 402조의 2라고 하는 조문도 하나 있는데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적용이 안 돼요. 요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라 402조의 2라고 그래서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게 형사사건에는요, 지금도 있어요. 형사사건에는 항소해 놓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고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를 안 내잖아요. 그럼 항소 기각이에요. 뭐 다퉈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상고심은 이런 게 있어요. 상고심은 지금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고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 안 내면 그냥 상고 이유서 미제출 기각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게 항소심은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소해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항소 이유서도 안 내고 항소장은 형식적 항소장 하나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그냥 기다립니다. 이러면 이제 뭐 우리 항소심은 지금 재판 지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항소해 놓으면 빨라야 3달 정도 있다가 항소심 열리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계속 그냥 상대방은 매달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 받고 요건 이제 40일로 정했거든요. 40일 내에 항소 이유서 안 내면 기각이 아니라 항소를 각하시켜 버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는데 요것도 이제 크게 보면 소송상 권능의 남용 금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답안지를 멋있게 쓰시려면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일반론 쓰시고 끝 하면은 진짜 차별화된 답안이 안 될 거고요. 일반론 쓰시고 지금 개정된 219조의 2 찾아서 조문 뺏기시고 과태료 결정으로 500만 원의 과태료 해서 제재할 수 있게 해놨다 쓰시고 그리고 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402조의 2 이건 아마 여러분들 조문집에 있을 거거든요. 개정 예정 조문으로 이제 40일 내에 항소유서 낼 수 있게 하고 안 내면 항소장을 각하시키는 쪽으로 남용 금지하고 있다. 뭐 요거 써주시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이제 위반의 효과입니다. 위반의 효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소송 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권조사 사항이다라는 거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법적으로요. 이 강과 판결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신의 측 위반인데 판사님이 깜빡하고 그냥 판결을 내리면 여러분들 이 판결은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법하죠? 지금 신의 측 위반이니까 위법은 하죠. 근데 무효 판결은 아니래요.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다퉈야죠. 다투는 방법은 확정 전 상소죠.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투시면 되고 재심은 재심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심은 못합니다. 다만 조금 메모를 해 두신다면 이게 이제 위법하잖아요. 위법하지만 판결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기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이게 이제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로서 다투고요. 확정이 이미 돼버렸다라고 하면 이제 재심으로 다투게 되거든요. 이렇게 불복을 해요. 그래야 이 위법 상태를 수정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요, 상소는 할 수 있어요. 이거야 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이건 재심 사유로 들어가 있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혹시 이런 짓을 해가지고 판결을 편취했다 그러면 요건 재심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취 판결 외에는 재심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당연히 이런 짓 하면 안 되겠죠? 불법행위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위반의 효과에는 직권조사 사항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강과 판결은 위법하지만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상소로 다툴 수 있다. 마지막, 나아가 실체법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750조 청구도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판례는요. 여러분들 이거 답안지에 쓸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판례를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의미 있는 판례는 이미 이 본문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라라는 취지로 옮겨놓은 거지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입니다. 참고. 됐죠? 사실 여기는 웬만한 기본 강의에서는 안 해요. 신의칙, 뭐 시험에도 잘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나왔다면 개정조문, 앞으로 적용될 조문 그 두 개는 꼭 언급을 해야 여러분들 점수 받을 겁니다. 그거 쓰라고 내는 거예요. 만약에 nen다면. 됐죠? 예. 자, 그러면 저는 50분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조금만 쉴까요? 한 31, 2분쯤 시작할까요?